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관련된 기사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또는 보장 내용을 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 개정되는 부분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이 민식이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장의 조정을 또는 보험 리모델링을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됐었고요. 이를 틈타서 또 보험사들이 좋은 담보들 그리고 보장 금액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운전자 보험을 출시한 회사가 작년 11월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1월에 풀리면서 요 상황, 경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컨설팅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형사비 지원금이죠. 이 부분 2천, 3천에서 5천, 결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 부분을 고객님 보장에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 자, 불기소나 약식 기소까지, 즉 경찰 조사 단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요 범위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배타적 사용권 가졌던 부분이고요. 요것 때문에 과열 경쟁까지 갔다가 금융당국에서 조금 제재를 했었죠. 그래서 보장 금액이 지금 5천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주 미만의 사고에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담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과열 경쟁에 들어섰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사 효자 상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품이고요. 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안전운전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운전자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을 활용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사전 증여로 슬기롭게 상속을 대비하자인데 자, 상속세는요. 다 아시다시피 언제 얼마를 낼지 모르는 세금입니다. 참 컨설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죠. 뭔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컨설팅하는 것들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보다 투자하는 상품을 컨설팅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 얼마 전까지기죠. 예, 평균 12억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강남 3구로 보면은요, 상속세를 기본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가액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민들, 소비자분들은요, 우리가 중산층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아파트 그냥 한 채 갖고 있거든요. 이 한 채로 인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전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상속세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입니다. 이 부분도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유산세라는 것은요 피상속인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긴다라는 게 아니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해서 일단 가액을 낮춰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 첫째 사전 증여를 통해서 가액을 낮춰라. 두 번째는 2차 상속까지 고려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요,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종신보험 강의할 때나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 가정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을 이제 종신보험을 2개 받는 거죠.
남편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배우자, 이제 엄마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되죠. 이것들을 다른 자산으로 뭐 대납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면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세금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는 종신보험이 굉장히 좋은 상속세 대안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1회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선취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죠. 언제 사망해도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다면 1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통상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억이라면 보험료를 60% 정도 냅니다. 그래서 40%의 단순 수익을 갖고 있다. 그래서 효율이 높다. 그리고 뭐 상품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물가를 반영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서 상품의 뭐 체증형 이런 걸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사는 계좌에 이름을 붙여서 노후 파산을 피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요, 행동 경제학에서 이 심적 회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4개의 통장, 뭐 통장에 이름을 붙여라, 통장을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것을 자, 노후 자금을 쓸 때도 활용을 해라. 노후자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나누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은퇴를 했는데 매달 꾸준하게 나오는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목돈을 좀 모아놔서 이걸 금융상태에 넣어놔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나 또는 투자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오는 돈 같은 경우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투자해서 나오는 돈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긴급자금으로 넣어놓고 통장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적 회계를 활용한다라는 건 결국은 같은 돈이지만 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서 편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를 줄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 내용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 소득자 어쩌나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세가 바뀌면서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몸에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2022년도 9월에 건보료 부가세가 개편이 되면서 소득 기준이 3,400에서 2,000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연금 월 167만 원만 받으면 2,000 넘어가서 지역가입자로 박탈이 됩니다. 일단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박탈되는 순간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만 원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3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박탈이 되게 되면 재산을 다시 봅니다. 뭐 아파트나 자동차 이런 것도 다시 보기 때문에 결국 얼마를 낼지 모르고 이 금액은요, 내가 매달 생활비로 쓰고 있는 노후 자금을 건드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돈을 건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가 올랐죠. 국민연금 물가 반영해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요게 가장 높이 반영된 게 이제 내년 또 2월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잘 챙겨놓으면 좋다. 다 아시다시피 비과세 소득 중에 가장 이제 쉽게 챙겨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고요. 근데 보험이 한도가 많이 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것 또한 종신보험을 좀 활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조금 이제 영업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료 납입 부담되는 고객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당연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자, 뭐 전쟁 끝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발 위기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어렵고 자, 세계 공장 역할하는 중국과 미국이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조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대안에 대한 얘기들을 방법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차감시키는 겁니다. 월대체 보험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에서 차감이 되면서 해약환급금이 줄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액제도죠. 감액제도는 말 그대로 보험을 그냥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보장 금액을 줄여서 여기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을 일부 줄이는 것도 부분 해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있다라면 뭐 담보별로 다 해약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제도랑 연장 정기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험을 딱 들여다봤을 때 지금 해지환급금이 있다라면 이 해지환급금 규모로 보험을 아예 종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 완납 제도는 다른 건 다 놔두고 보장 금액을 줄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랑 보장 기간에 맞춰서 해약환급금 규모 내로 보장 금액을 줄여서 완납을 시켜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납입을. 그리고 연장 정기제도 말 그대로 납입 기간을 줄여버려서 해약환급금 규모에 맞춰 줄여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대출 납입제도, 이런 것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 규모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도인출 기능이 있죠. 이건 이자를 내진 않지만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해서 결국 자금을 활용하는 거고, 그만큼 해약환급금이나 또는 만기금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손해보험 같은 게 일반적으로 이제 감액 제도를 활용해서 과거 좋은 담보나 좋은 보장들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게 고객님한테 컨설팅 해드리는 것이 요즘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깨는 것이 아니라 잘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추후에 경기가 좀 좋아졌을 때 추가 계약이나 소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